안녕하세요.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사업 절차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336페이지죠. 교재 336페이지예요. 336페이지를 펼쳐 두시고 잠깐 앞을 보실까요? 우리 오늘 첫 시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오늘 이제 진도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죠? 어디까지 진도가 나왔느냐 하면은 여기까지 정비 사업 절차에서 분양 공고가 있었습니다. 정비 사업 절차에서 정비 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되면은 이때 정비 사업 시행자의 10중 8구가 누구죠? 조합이죠, 조합. 정비 사업이 모두 3개가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그 중에서 10중 8구는 재건축과 재개발이에요. 그럼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공공개발 방식으로 합니까? 민간개발입니까? 민간개발. 민간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 제 민간개발 방식에서 사업 시행자가 돼요. 그래서 정비 사업 시행자의 10중 8구는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조합이 설립되면 그 조합은 정비 사업 시행자로서 재개발은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겠죠. 재건축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고 그 조합이 작성한 사업 시행 계획대로 사업을 해도 좋은지 인가권자로부터 인가를 받고 인가가 고시되면은 그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분양 공고하죠? 120일. 정비 사업 절차에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고시되면은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내에 분양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분양 공고를 보고 이제 분양 신청을 희망하는 조합원들, 재건축 조합이나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들은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이제 앞으로 분양 신청을 하게 돼요. 하면은 자, 이렇게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조합원이면은 막 분양 신청 하시겠죠. 그럼 조합이 분양 신청 받아가지고 그 분양 신청된 현황을 기초로 이제 분양 신청한 조합은 누구에게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 누구에게는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분양해 줄 건지 미리 계획을 합니다. 그 분양 처분할 내용을 미리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진도는 이 관리 처분 계획, 여기 진도를 이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관리 처분 계획을 만들어서 작성하고 인가가 고시되면은 그 다음 절차가 이제 공사 시행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 할 때 공사 착수를 위한 마지막 행정적 절차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할 때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나야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착수, 재개발 재건축 공사에 착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기본 계획 수립 이후부터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여기까지 과정이 전부 이제 공사 착수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과정이 짧으면은 2, 3년, 길면은 10년이 지나도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안 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길은 좀 멀고도 좀 험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관리 처분 계획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 후에 공사에 들어간다 그렇게 했죠. 공사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예를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냥 사례를 하나 들어서 해야 되니까 이제 서울 영등포 대림동에 재개발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대림동 재개발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저희들이 아마 강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대림동 재개발에서 공사에 착수를 하려면은 일단 무엇이 돼야 됩니까? 관리 처분을 작성해서 인가 고시돼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관리 처분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이런 교재 같이 봅니다. 336페이지 제일 밑에 봐요. 제일 밑에 보면 큰 2번에 관리 처분 계획 수립 및 인가 등이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별표를 하시고
관리 처분계획 출제가 안 된 적은 없죠. 뭐 거의 매년 출제가 여기서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337페이지입니다. 오른쪽 진리비에 관리 처분계획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사업 시행자는 자, 여기서 우리가 법 조문을 읽을 때 사업 시행자는 나오면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려야 됩니까? 조합입니까? 조합원입니까? 조합이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이 말은 머릿속에 조합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에서는 다음 줄 거예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줄 거예요. 이게 관리 처분계획 작성 시기가 되는 작성 시기. 조합에서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그 분양 신청된 현황을 기초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누구의 인가 받죠? 시장, 군수 등 동그라미예요. 시장, 군수 등을 동그라미 하시고 고개 드시고 저 눈을 보시고 자, 이때 시장, 군수 등의 멤버가 5개죠. 누가 시장, 군수 등이죠? 일흥대장, 실용특별자치시장, 실용특별자치시장, 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도,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5개잖아. 그러면은 영등포 대림동 재개발할 때는 그 재개발조합이 사업 시행자로서 분양 신청이 종료된 때 분양 신청된 현황을 기초로 관리 처분을 작성해서 누구에게 인가 받습니까? 영등포 구청장. 영등포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읽을게요. 자, 사업 시행자, 즉 조합에서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그 분양 신청된 현황을 기초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 처분을 수립해서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습니다. 그때 대림동 재개발을 한다면은 이때 시장군수 등은 누구죠? 영등포 구청장으로부터 관리 처분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계속 밑으로 끝까지 지금부터요 줄 거죠. 자, 이렇게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을 뭐죠? 변경 동그라미, 중지 동그라미, 폐지 동그라미 3개. 자, 이렇게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을 변경할 때는 또한 같다니까. 또한 변경 등에 관하여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다만 계속 줄 거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 인가를 받습니까? 신고하면 됩니까? 신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출제가 또 한번 됐었다고. 책에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상당히 이제 수험생들은 정답 찾기 힘들어지게 되죠. 이런 것은 이제 아마 문제 풀이할 때 문제 지문을 통해서 아마 연습을 좀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관리 처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몇 개가 보이죠? 일단 큰 것 9개. 그 중에서 암기해야 될 거 체크합니다. 번호 체크하세요. 1번, 2번, 5번, 6번, 7번, 8번. 4번 빼고 7번까지 다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네.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 앞으로 묶어서 이게 뭐죠?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내용.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밑에다가 적으십시오.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냥 암기가 아니고 꼭 암기하셔야 돼요. 언제? 지금 도전해보자는 거죠. 관리처분계획 내용 1번이 뭐죠? 관리처분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입니까? 첫 번째가 분양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그 환제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제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이 뭐죠?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을 환지 처분해 주는 게 목적이잖아. 그때 환지 처분할 내용을 미리 정한 계획이 환지계획. 그때 환지계획은 무슨 내용을 합니까? 5개 내용이라고 했잖아. 환지계획은 첫 번째,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그리고 재배지, 보류지 명세.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환지계획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관리 처분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 관리 처분 계획은 첫 번째, 분양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되는 거예요. 환지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뭐죠? 환지 계획. 분양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관리 처분 계획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분양 설계가 무엇일까? 분양 설계 뒤에 적어요. 책에다가. 분양 설계 뒤에다 적으시라고.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게 몇 평짜리 아파트, 누구에게는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분양해 줄 것인지를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분양 설계는 뭐죠? 아파트 호수 등을 설계하는 것을 분양 설계라고 하는 거죠. 아파트 동호수 설계가 분양 설계예요. 그러니까 분양 설계에 의해서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하면은 재건축이 끝나고 여러분은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받게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분양 설계입니다. 자, 잠깐만. 여러분 영등포구 대림동 재개발 구역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이니까 정비기반시설 열악하겠고요. 여기는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이 되어 있겠죠.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물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에 살고 있는, 강남에 살고 있는 갑돌이입니다. 네, 강남에 살고 있는 갑돌이가 투자 목적으로 대림동의 재개발 구역에 빌라를 샀습니다. 빌라를 샀고요. 24평이에요. 빌라 24평. 그리고 대지 지분이 12평, 빌라는 24평을 샀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얼마에 샀느냐면은 3억에 매입을 했죠. 투자 목적으로 샀어요. 이제 물으면 대답해요. 자, 대림동 재개발구역의 빌라 24평짜리 대지집은 12평을 산 갑은 당연히 대림동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다. OX? O죠. 왜요? 재개발할 때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이 된다. 근데 토지등 소유자가 누구죠? 정비구역 안에? 대답에 누구죠? 이 정비구역 안에 무엇이 있으면 토지등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러면은 갑은 빌라 24평, 건축물 소유권, 대지 지분에 대한 12평,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 있죠. 그럼 당연히 토지등 소유자로서 영등포 재개발조합의 조합이 되는 거잖아. 뭐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샀으니까 분양 신청 기간에 갑은 분양 신청해요, 안 해요? 분양 신청을 해요.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보다 낮잖아요. 평당 일반 분양가가 1,500인데 1,500만 원에 분양하는데 일반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가 1,000만 원이면은 그 분양가를 받는 순간 평당 500만 원씩 프리미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투자한 거지 뭐. 그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서는 분양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분양 신청 갑에게 32평 아파트 101동 3,307호를 공급할 거야 라고 동호수를 결정하잖아. 이걸 뭐라 그래요? 분양 설계라 그래. 분양 설계가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분양이 설계됐어. 조합원 가격에는 32평 아파트 101동 3,307호를 분양해 줄 거야 라고 설계를 했어. 자, 이 101동 3,307호를 분양받을 자, 갑의 주소와 성명, 갑의 주소와 성명에 관한 사항도 관리 처분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봐요. 2번에 보면은 분양 대상자 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명 및 주소. 주소와 성명이잖아. 그럼 이렇게 되겠네? 잠깐만요. 나중에 관리 처분은 인가가 나면은 비밀입니까? 고시됩니까?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관리 처분액을 고시되면 누구나 읽어보고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잖아. 그러면은 주소, 어디에 살고 있는 누가, 대림동 재개발이 끝나면은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받는지 관리 처분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은 이제 투자 목적으로 대림동에 그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받게 되잖아요. 투자 목적이니까 강남 아파트 팔고 대림동으로 영등포로 이사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어차피 프리미엄 붙여서 매도 팔거나, 그죠? 매도 가격이 시원찮으면은 전세 놓아야 되잖아. 그때 전세를 놓고 매도를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해야 되잖아.
그 매도 물건하고 전세 물건을 받기 위해서 재개발 구역에 입주 시기가 가까워지면은 입주 장사하려고 1층은 전부 부동산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림동 입주 물량이 1,500세대면은 그 중에서 한 500세대가 실제로 입주하고요. 나머지 1,000세대가 전세나 매도 물건을 내놓는다면은 그러면은 그 물건을 매도 물건을 전세 물건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입주 장사하려고 부동산이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죠. 입주 시기 한 1년 전부터 이제 점포를 구해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갈대층구 인가구시가 나면 공사에 들어가잖아. 그럼 기존 건축을 철거하고 새 아파트 지으려면 한 2, 3년 걸리잖아. 그 기간 동안 이 주소와 이름을 찾아서 그들에게 나의 부동산 전문 지식을 알려주고 그들하고 이제 그들과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들을 나의 고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서 전세 물건과 매도 물건을 여러 번 업소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 1,000세대 중에서 매도하거나 전세를 놓을 1,000세대 중에서 500건 정도의 물건을 여러 번 업소가 받아버리면 나머지 동네 부동산은 매도 물건을 많이 갖지 못하잖아요. 전세집 구하고 매도 집 사러 오면은 대부분의 여러분의 이 확보하고 있는 물건을 다른 부동산에서 전세 놓거나 팔아야 되잖아. 동네 부동산이 여러분의 부동산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부동산 시장에서는 잘 팔고 전세를 잘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물건을 우리 중개업소에서 많이 확보를 하는 게 더 고수가 되는 거예요. 물건 없으면 동네 부동산 내 물건 가지고 팔아주거나 전세를 넣어야 되니까 이게 공동중개가 되는 거라고. 맞죠? 그런 영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읽어보니까 이 관리청구 내용을 해석하고 현장에 적용하니까 전문 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잖아. 관리청구가 뭔데? 분양 설계를 내용을 합니다. 분양 설계로 동호수가 결정되잖아. 결정된 동호수를 분양받을 자, 주소와 성명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봐요. 세 번째.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이죠.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분양 예정인 대지와 건축물의 가격입니까? 추산액입니까? 추산액. 설명할게요. 잠깐. 여보세요? 지금 분양 신청한 영등포 대림동 재개발지구 조합원 갑돌의 입장에서는 24평 빌라는 종전 토지와 건축물이죠. 그죠? 그 갑에게 분양 예정인 아파트, 새 아파트 32평 아파트 101동 3307호는 갑에게 분양 예정인 대지와 건물이잖아. 이것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보세요? 관리청구를 작성할 때는 아직까지 공사에 안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갑에게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아직 건설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분양 예정인 대지와 건축물은 현재 건물이 없으니까 가격입니까? 추산액입니까? 추산액. 그 추산액이 9억이에요, 9억. 5번 봐요. 4번 건너뛰고 5번 보시라고. 5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명세 및 미줄 거요.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 미줄 것입니까?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그거 되시죠? 분양 신청 갑의 종전 토지와 건물은 32평 아파트입니까? 24평 빌라입니까? 24평 빌라잖아. 분양 신청은 조합원 갑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정확한 명시표. 갑이 빌라를 하나 가질 수도 있고 3개, 2개 가질 수도 있잖아. 정확한 명시표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 여기 이 날짜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 이 날짜 기준으로 상정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은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된 갑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이 7억이야. 7억. 아까 얼마 주고 샀다 그랬죠? 3억. 얼마 올랐죠? 4억. 살 때는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샀거든. 얼마 주고 샀죠? 이 단계에서 3억 주고 샀다고. 그런데 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이 만들어지고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는 그 날짜 기준으로 산정하니까 7억이 된 거죠. 얼마 올랐죠? 4억. 근데 조합은 갑에게 분양 예직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은 얼마죠? 추산액은 얼마죠? 9억. 얼마가 모자라? 2억. 2억을 분담금으로 내놓아야 시아파트 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담금 2억을 내더라도 9억짜리잖아. 그죠? 그리고 아까 얼마 주고 샀죠? 3억. 4억 올랐잖아. 근데 분양가가 9억이면 분양가대로 시가가 형성됩니까? 시가는 높습니까? 또 여기 또 높을 거 아니야. 3, 4억 붙을 수 있는 거잖아. 집값이 한참 오를 때는. 맞죠? 그래서 3억 투자해서 이렇게 재산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기 조금 빨리 눈 뜨면은 좀 빨리 형성했고 기반을 잡았고 조금 늦게 뜨면은 그래도 뭐 지금이 제일 빠른 시기죠. 뭐 자기에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앞으로 기회는 계속 반복되면서 오니까 아파트 값이 늘 오릅니까? 오르다가 주춤하고 약간 고개 숙였다가 늘 떨어지니까 또 오릅니까? 또 차고 오르고 뭐 계속 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은 계속 이거죠. 계속 이거죠 뭐. 이렇게 하면서 우하향합니까? 우상향합니까? 우상향하잖아. 물어볼게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일자가 언제죠?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어. 그럼 시험 이렇게 나오잖아.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 조합 설립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이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다. O 묻겠습니까? X.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나 기준이잖아. 이해가 되니까 쉬워지죠. 외워지죠. 그러면은 여러분 봐요. 재개발 재건축 투자할 때 공식적으로 조합은 종전 토지,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공식적으로 언제 평가된다고?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나 이 날짜 기준으로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종전 아파트 가격이 결정돼요. 공식적으로. 그전에는 추정만 되는 거예요. 추정만. 추측할 수 있는 거지. 공식적으로 가격이 결정돼서 이 시기인 거야.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할 때 절차가 이미 다 사업시행 계획인가까지 나버렸어. 그러면은 이때 뭐가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투자해야 될 빌라나 철거돼야 될 재건축 대상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이 이 날짜 기준으로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 결정하죠? 관리처분계획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되어야 이 날짜 기준으로 산정된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5번까지 했죠? 6번 보십시오. 정비사업비입니까? 정비사업비 추산액입니까? 추산액. 왜요? 관리처분계획 만들 때는 아직까지 공사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잖아. 그럼 이거 이제 영동구 대림동에 재개발하면 기존의 노후 불량한 것좀 철거하겠죠? 철거할 거 아니야. 철거하고 기반 시설을 새로 확충하겠죠. 도로도 넓게 하고 뭐 체육공원도 만들고 공용 주차장도 만들고 공공도서관도 짓고 그 다음에 쉐어아파트 지어야 되잖아. 그 비용이 뭐죠? 사업비잖아. 그러면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작성할 때는 사업비입니까? 사업비 추산액입니까? 사업비 추산액. 그러면은 사업비가 추산되면은 비용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추산이 되면은 그 다음에 봐요. 조합원의 그에 따르는 조합원의 부담 규모, 부담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부담 규모,
부담 시기. 됐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 들어가요. 아까 갑이 대림동에 24평 빌라 대지집은 12평을 투자 목적으로 샀던 거 맞죠? 얼마 주고 샀었죠? 3억. 3억 주고 샀는데요. 현금 1억 들고 투자했다? 3억 주고 샀는데 3억짜리를 1억, 현금을 1억을 쥐고 있었으니까 2억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2억은 어떻게 하죠? 1억은 전세 놓으면 되지 뭐. 투자 목적이니까 내가 살 거 아니잖아. 그죠? 전세 놓으면 되지 뭐. 그럼 여기 전세 놓으면은 전세권을 설정할 거 아니야.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죠. 쉽잖아. 전세권 설정. 그러면 이제 전세권 설정하고 1억을 받아서 보증금을. 그럼 1억 가지고 있었죠. 1억 전세 보증금 받았죠. 아직 얼마 부족해요? 1억은 대출 받잖아. 대출 받으면 은행에서 그냥 주나. 여기다 뭘 설정합니까? 저당권을 설정하겠지. 그러면은 분양 신청한 갑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는 소유권만 존재합니까? 소유권 외에 권리가 있습니까? 소유권 외에 권리가 있습니다. 이 소유권 외 권리 명시에 관한 사항도 관리 청구를 밝히라는 거예요. 몇 번입니까? 7번 봐요. 7번.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 권리 명시. 이해가 됐습니까? 그 소유권 외 권리 명시. 예를 들면 소유권 외 권리가 뭐죠?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말하는 거야. 밑에 적으면 좋죠. 소유권 외 권리 이꼴 예를 들면 전세권, 저당권 등이잖아. 그 다음에 세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세입자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권리 명시와 그 평가액 등을 관리 책임을 정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관리 처분 계획이 무엇인지 관리 처분 계획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이렇게 현장을 이해하고 그 관리 처분 계획 내용들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생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이해가 쉬워졌고 암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은 동수를 결정합니다. 분양 설계 맞죠? 분양 설계가 이루어지면은 네, 그 결정된 동수를 분양받을 자, 분양 대상자의 주소와 성명을 정합니다. 그리고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정확한 명시표하고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 종전 건축물,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기존의 건물 철거하고 시합보다 짓습니다. 뭐죠? 정비, 사업비, 추산액,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 규모, 부담 시기. 그리고 종전 토지나 건물에 설정된 소유권 외 권리 명시, 세입자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관리 처분이 된다. 가장 좋은 암기는 이해하는 것. 이해가 되니까 얼추 이어지죠. 그리고 최소한 이 정도 이해해두면요. 달달 못 외워도 봄에는 기억이 나요. 이해가 되신 분은. 몇 번만 반복하면 안 외워도 된다 이 말이야. 책장 넘기죠. 338페이지입니다. 338페이지. 관리 처분 계획 작성 기준. 별표예요. 관리 처분 계획 작성 기준. 네, 작년에 시험 나왔죠. 원칙. 관리 처분 계획 작성 기준.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뭘 기준합니까? 동그라미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동그라미 몇 개 있습니까? 3개. 손 떼죠. 그 밖에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서 대지나 건축물이 분양,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관리 처분을 작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보세요. 관리 처분 계획 작성 기준. 제목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환지 계획 작성 기준을 했죠. 환지 계획을 작성한 기준은 환지를 설계하는 기준이죠. 신도시를 개발하기 전 사업 전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도시개발이 끝나고 새로 조성된 택지 몇 번지 몇 제곱의 택지를 누구에게 몇 번지 몇 제곱의 택지를 줄 건지 설계하는 게 뭐죠? 환지 설계. 그 환지를 설계하는 기준이 환지계획 기준이야. 근데 환지를 정할 때는 종전 토지하고 새로 환지될 토지의 무엇이 기준입니까?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이 7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잖아. 말해줘. 이거 뭐죠?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그렇게 되죠. 환경. 뭐를 이용하는 관계, 수리 관계라 그랬죠? 네. 이 4개인데, 이 7개인데, 이 중에서 분양 설계 기준은 3개야. 분양 설계 기준은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이 3개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환지 계획 작성 기준은 환지 설계 기준으로 이해하면 되고, 관리청 계획 작성 기준은 아파트 분양 설계 기준이라고 하는 거야. 아파트 분양 설계는 동호수를 결정하는 거잖아. 아파트 동호수를 결정할 때는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뭘 기준합니까? 면적, 이용 상황, 환경을 기준하는 거야. 면적, 이용 상황, 환경 3개는 관리 청객 작성 기준. 위지면, 토수리, 환 7개는 환지 계획 작성 기준. 환지 계획 작성 기준이면서 동시에 관리 청객 작성 기준이 되는 것은 3개죠.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럼 다시 봐요, 교재. 338페이지 제일 위에. 자, 작성 기준. 뭘 작성하는 기준이죠? 관리 청객 작성 기준이잖아. 관리 청객은 내용이 뭐죠? 분양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이때 작성 기준은 아파트 분양 설계 기준을 말하는 거야, 해석하면은. 아파트 분양을 설계할 때, 즉 아파트 동호수를 결정할 때는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뭘 기준합니까? 면적, 이용 상황, 환경을 기준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죠, 이제? 그러면 거기 한번 들어봐요.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아파트,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아파트 면적이 크면은 새로 분양 설계되는 아파트 면적도 큰 아파트. 분양 신청하는 조합원의 종전 아파트 면적이 작으면은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주는 거야. 가장 공평한 거 맞죠? 재건축할 때, 재건축이 끝나면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받을까?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아파트 평수가 작으면은 작은 평수 주고, 크면은 큰 거 주는 거야. 제일 공평한 거 맞죠? 재건축하기 전에 15평 아파트 가지고 있었고, 누구는 30평짜리 아파트 갖고 있었는데, 15평짜리에게 재건축이 끝나고 30평 주고, 30평짜리에게 15평 주는 경우는 없다, 이 말입니다. 면적, 이해가 되죠? 그 다음 이용 상황.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이용 상황이 매우 양호했어. 보통이야, 이용 상황이. 불량했어. 매우 불량했어. 매우 불량했어. 그러면은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이용 상황이 매우 불량한 아파트였다면은 네, 새로 분양 설계된 아파트도 매우 불량한 아파트 주는 거야. 예를 들면 봐요. 여기요, 한강이야. 한강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단지라고. 그러면은 여기 이 앞에 4개 동은 한강 조망이 가능하죠. 뒤에 3개 동은 한강 조망이 안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재건축 투자할 때 봐요. 여기 똑같은 재건축 단지인데 여기 앞에 4개는 같은 면적의 15억 재건축하기 전에, 여기는 10억. 그럼 재건축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어차피 재건축 때 철거할 거니까 기존은 여기 10억 주고 사고, 제비 뽑기 잘하면은 앞동 운조면 걸리겠지.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럼 나중에
진짜 한강이 보이는 강남 재건축 단지의 고급 브랜드 같으면은 한강이 조망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따라서 고층인지 저층에 따라서 수억씩 차이 나잖아. 그죠? 이때는 5억 차이 나지만, 이때는 1억 차이 나지만, 나중에는 1억 차이가 5억 차이가 될 수도 있고, 5억 차이가 10억 차이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재건축 투자할 때, 뒤쪽에 저층에서, 운 좋으면은 앞동에 고층 걸리겠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이 기준을 알고 있어. 기준을 알고 있었는데, 나는 15억 주고 앞동에 재건축 투자, 앞동에 고층 투자했는데, 뒷동에 저층이 걸리면은, 이 기준에 의해서 분양 설계가 된 게 아니죠. 누군가 장난이 있었죠. 조합 사무실에 가서 따질 수 있고요. 소송하면 이깁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환경 봐, 환경. 분양 신청은 조합원의 종전 아파트 환경이 상이면 당연히 새로 분양 설계된 아파트도 상, 중원, 중, 하는 하. 아셨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환지 계획 작성 기준. 환지를 설계할 때 기준은 몇 개? 7개. 아파트 동호수 분양 설계하는 기준은 몇 개? 3개. 그 3개가 뭐죠? 분양 신청하는 조합원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이건 아니니까 문제를 풀어보면은 관리층 계획 작성 기준하고 분양 설계 기준하고 환지 계획 작성 기준하고 관리층 계획 작성 기준을 혼동을 하는 거, 혼동을 막 하고 그래요.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한 거예요. 등이 붙었으니까 이것도 맞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런 거. 혼자 막 그렇게 해버린다고. 구분하세요.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는 환지 계획 작성 기준 이해하면 거의 이해가 돼요. 거의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 할까요? 기억, 니은, 디귿은 다 배운 거야. 어디에서? 환지 계획 작성 기준 다 배운 거예요. 니을번 별표예요. 분양 설계 동그라미. 분양 설계가 뭐죠? 밑에 찍어요. 동호수 설계하는 거잖아. 자, 아파트 동호수를 설계하는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줄 거예요. 분양 신청 기간이 시작하는 날입니까? 만료하는 날입니까? 만료하는 날 기준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저에게 물어보세요. 왜요? 라고 물어보세요. 왜요? 아파트 동호수를 결정하는 게 분양 설계잖아.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야. 이유가 뭐냐면은 바꾸기 가면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정인에게 동호수를 미리 설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 기준으로 아파트 동호수를 일제히 결정하라 한꺼번에. 그 말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에 누구에게 동호수를 미리 결정하면은 특혜 분양이잖아. 특혜 분양 방지 기준이야 이게. 특혜 분양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 충격 중에서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이 시작되는 날입니까? 만료하는 날 기준입니까? 만료하는 날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딱 법률로 정해버린 거야. 특혜 분양 방지 규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연번 내려봐요. 미연번. 1주택 공급 원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시대 동그라미, 1명 동그라미. 1시대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줄 거예요. 몇 주택? 1주택 공급 줄 거예요. 1주택 공급이 원칙이고 같은 시대에 속하지 않은 줄 거죠? 2인 이상이 1주택과 1토지를 공유한 경우 공유 동그라미 제일 뒤에 몇 주택? 1주택 공급. 그래서 관리 충격 작성할 때는 1세대 1인 공유자 모두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 1주택 공급 원칙에 대한 특례가 이제 비어폰에 나와 있는데 심화학습에 들어가요. 아직 안 들어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넘깁니다. 넘겨서 여러분 교재 343페이지 오세요. 교재 343페이지 오셨습니까? 네, 343페이지. 343 펼쳐놓고 큰 3번이 있을 거예요. 저 밑에. 343페이지. 제일 밑에 큰 3번. 관리중개 인가구제 효과, 임차권 설정 등 권리조정 나와 있습니까? 네, 별표해 두시고요. 설명 듣고 교재 밑줄 긋고 네, 마무리하시면 돼요. 보기 들죠? 자,
자, 이렇게 이제 관리청구를 작성해서 일단은 인가가 고시되면은 그 다음 절차가 뭐죠? 동사 들어가잖아. 그럼 상상해봐요. 관리청구의 인가가 고시되면은 관리청구의 인가 고시 후에 대림동 재개발 구역에서 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게 공사를 해야 되니까 재개발 공사에 들어가면은 기존의 노후 분량 구축은 배웠잖아요. 재개발은 보존 방식입니까? 전면 철거 방식입니까? 전면 철거 방식. 재건축은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 재개발, 재건축은 철거 방식. 목적이 뭐죠? 주거, 환경, 개선. 개선은 좋게 고치는 게 아니고 철거. 맞죠? 재개발, 재건축은 철거 방식으로 한다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밀집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해주고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러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이 됩니까? 보존 방식. 여러분, 공법을 잘하는 방법은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강의를 딱 들었잖아. 잊어버리기 전에 인터넷 강의로 한 2~3번 정도를 복습해 버려야 돼. 그럼 싹 들어오지. 한 번 듣고 이해하고 겨우 이해했는데 겨우 이해해. 살음판이야. 그 실력이 살음판이야. 돌아서면 딱 잊어버릴 지경이야. 근데 탁 덮어버리고 쌩 돌아서 버리고 일주일만 지나면은 배웠는가 싶고 2주 지나면은 안 배웠다고 막 우기고 싶고 막. 그죠? 그렇게 되버리잖아요. 누가 그 알듯 말듯 누가 그것을 유지하려고 좀 반복하느냐. 같은 걸 반복하는 게 비법이에요. 반복. 나이가 연령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반복을 많이 해야 20대, 30대를 따라갈 수 있죠. 그러면은 봐요. 관리중개인가 고시에 공사에 들어가면은 기존의 노후 분량을 좀 철거해야 되니까 사람이 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관리중개인가 고시가 있으면 그 법적 효과로서 정비구역 안에 종전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는 종전토지나 건물을 관리중개인가 고시가 있을 때부터 종전토지나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용수익이 정지되는 거죠, 정지. 여러분 교재 제일 밑에 봐요. 343페이지 맨 밑에 관리중개 인가구제 효과 찾으셨습니까? 네, 지금부터 밑줄 거세요. 종전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즉 종전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등은 계속 줄 거예요. 관리중개 인가고시가 있을 때부터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원칙이야. 넘겨요. 그 다음에 고개 들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사용수익, 관리중개 인가고시 이후 사용수익이 금지된 종전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등 권리는 그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있어, 없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토지에 지상권 설정할 필요 없잖아. 사용수익 못하는 건물에 전세권 설정할 필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관리중개 인가고시 이후에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종전토지나 건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지상권 등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법으로 보장이 돼요. 그러면은 전세계약과 임차권 계약을 해지하면은 그로 인한 전세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로 인한 전세계약 등을 해지해서 그로 인한 금전 반환,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시행자. 시행자 누구죠? 조합.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합니까? 조합에게 해줍니까? 조합에게.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전세보증금 등을 반환 지급합니다. 집주인 대신에. 집주인 대신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업시행자 조합에서는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네,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누구에게? 집주인에게,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토지 등 소유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원인가 샤프트 분양받겠죠. 분양받은 샤프트를 압류할 수 있고 이때 압류는 곧 법적으로 저당권과 동일하게 효력을 인정합니다. 법률로.
그 다음에 전세계약 해지하고 보증금 돌려받았죠. 그리고 눌러 앉아야 됩니까? 이주합니까? 이주. 그럼 동네가 텅 비었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기존 건축물. 재개발, 재건축할 때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시기가 관리 추문객 인가고시 후에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세 가지 밀주를 꺼드릴게요. 344페이지 보세요. 제일 위에 지상권 등 계약 해지. 네, 밑줄 끄시고 읽어드릴게요. 밑줄 쭉 끄시면 됩니다. 정비 사업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가 어느 때인지 알고 있죠? 관리 추문객 인가고시 이후 아닙니까? 자, 이때는 그 권리자는 지상권 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속 줄 거예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에 계약성의 금전반환 청구는 누구에게 합니까?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동그라미. 그 자리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시험 내죠.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 달라고 해야 됩니까? 조합에게 금전반환 청구해야 됩니까? 조합. 그 뜻이라고. 계속 줄 거예요. 금전반환 청구. 3번. 금전반환 청구권의 행사로 금전을 지급한 사업 시행자, 조합에서는 해당 토지 등 소유자, 집주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사업 시행자는 구상이 되지 아니할 때는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 기속될 대지나 건축물을 뭐 할 수 있죠? 압류할 수 있고,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 맞죠? 쭉 내려오세요. 4번. 기존 건축물 철거 시기 사업 시행자는 밑줄 거예요. 관리 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줄 거예요. 관리 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예외는 있는데 예외는 3월달에 들어가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조 제에서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시기는 관리 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고기를 좀 여기 봐주세요. 대림 관리청계 인가고시 후에 이제 기존 건축물 철거합니다. 이렇게 대림동의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정비 기반 시설을 새로 확충합니다. 넓은 도로, 좁은 도로를 넓게 없던 도로가 신설되죠. 그리고 재개발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동네 공공도서관이 들어옵니다. 공공도서관 들어오고요. 체육공원도 들어옵니다. 동네 때깔이 완전 달라졌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재개발 아파트를 새로 짓게 되죠. 네, 새로 짓습니다. 아파트 다 지었어. 재개발 아파트 다 지어서 공사 끝났잖아. 그러면은 마무리할게요. 공사 완료 보고서를 만들어서 준공 인가를 신청합니다. 인가 고시된 사업 시행 계획 따로 틀림없이 재개발 공사가 완료됐으면 준공 인가를 하고 공사 완료를 공식적으로 고시합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공사가 완료됐음을 고시했죠. 이때 공사 완료는 뭘 의미합니까? 택지 조성이 완료된 겁니까? 건축이 완료된 겁니까? 건축. 재개발, 재건축, 노후 불량 건축물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 건축이 끝난 걸, 그 상태를 의미해요. 그럼 이제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 다 지었으니까 준공 인가 났고 공식적으로 이제 공사 완료가 고시됐죠. 그러면은 새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은 이거 몇 동 몇 호는 누구에게 주고 다 관리청구역으로 지금 설계되어 있잖아. 그래서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청량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새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잔금을 끝낸 조합원에게 이전하여 고시하고 시장 군수에게 보고합니다. 새로 조성된 아파트 소유권을 조합원에게 이전하여 고시하고 보고하죠. 이것을 이꼴 분양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양 처분. 새 아파트 소유권을 조합원, 잔금을 마친 조합원에게 이전하여 고시하면 분양 처분이 이루어진 거야.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고시되면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날 소유권을 이전받은 조합원은 조시겠다. 재개발, 대림동 재개발 이후 조합원 값은 32평 아파트, 아까 3,307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입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 날입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조합원은 셰어푸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소유권 이전이 고시되면은 지체 없이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이 등기가 분양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난주 도시개발법상 환지 처분 이후에 환지받은 토지도 소유권 보존 등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지 등기와 분양 등기는 모두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소유권 이전받은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등기하지 않는 거예요. 분양 등기는 개별 등기입니까? 일괄 등기입니까?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한 일괄 등기고요. 이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한 분양 등기가 끝날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제한됩니까? 제한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예요. 지난주에 정비 기본교육부터 시작해서 오늘 1교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에 대한 개략적인 절차와 기본적인 용어들을 기본 이론에서 배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본적인 틀에다가 이제 3, 4월에 살을 많이 붙여서 모양을 만들게 돼요. 또 여기다 살을 붙이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건축법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네.